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51페이지부터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법령의 마무리편으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교재 51페이지 보칙편입니다. 보칙은 보충규칙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가볍게 한 문제씩 딱딱 출제됩니다. 교재 51페이지 하단 포상금이라는 제도가 들어왔는데 매회 출제되고 또 이 포상금은 여러분들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꼭 잘 정리하셔야 될 단어인데 포상금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제일 1번 하단에 있는 포상금 지급 사유 등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급자는 누가 한다? 등록관청입니다. 거기 밑줄 하나 끄시고, 자, 이제 신고 등의 대상자하여 1, 2, 3, 4가 들어오는데 네 가지니까 문제 내기도 좋겠죠. 하나를 넣고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무등록 중개업자 포상 대상입니다. 밑줄 하나 끊고, 2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부정해도 줄 것입니다. 3번 등록증을 양도되어 하거나, 양도되어 한다라는 말은 증을 빌려준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양도 동그라미 합시다. 그러면 4번 내려오니까 이번에는 자격증을 양도되어 하거나 양수되어 받은 자. 역시 양도라는 말은 빌려준다는 뜻이니까 받아서 하는 자도 있겠죠. 그죠? 그럼 양수의 동그라미. 이 사람들이 포상 대상인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단원에서. 자, 그러면 지금 다시 제시하니까 포상금은 언제 지급한다고요? 무등록업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거짓. 지금 여러분들은 교재에는 부정한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다른 사람 자격증을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했다든지 그렇게 하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죠. 자, 그 다음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하는 자. 양도라는 말은 빌려주는 거겠죠. 받아서 하는 자를, 양수받아서 하는 자를 포상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포상 대상이 네 가지. 무등록업자, 거짓 등록업자, 양도되어 하거나 양수되어 받은 자니까 무거양양이 포상 대상이다. 이제 시험 치는 날까지 노래를 그래 부를 겁니다. 무거양양인데 이 무거양양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배우셨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면 아니 된다. 들으셨습니까?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이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많이 들으셨죠? 중개업자는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 많은 말을 들었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포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서 강조해서 수업을 하지 않으면 위반한 사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포상할 거다라고 문제를 냅니다. 걸려들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항상 포상 대상 이러면 무거양양만 대상이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가벼운 단어이면서도 걸리기가 쉽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자, 이런 무거양양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포상을 해주는데 제일 밑에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한 자에게 대해서 지급하고 넘어가면 52페이지 상단입니다.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밑줄 닦았습니다. 공소제기 동그라미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만 지급하더라. 그래서 자, 지급 조건이 참 재밌죠. 이런 사람들을 고발하면 포상을 해주는데 포상금은 저 사람이 무등록업자요 이렇게 고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죄가 있어야 되니까 죄가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공소가 제기되면 지급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했던 기소유예, 공소제기라는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말로 하면 이거죠. 무거양양을 고발하면 포상을 해주는데 고발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죄가 있어야 되니까 기소유예를 받았다. 이 말은 죄가 아주 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굳이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등록업자는 고발하면 포상 대상이죠. 포상 대상인데 어떤 사람이 옷 입고 나가면서 나 지금부터 무등록 한번 해볼까 하고 나가다가 걸렸습니다. 그럼 우리말로 하면 무등록 한 지 5분 만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을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이게 좀 심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검사가
죄가 있기는 있는데 아주 약하니까 반성문 하나 쓰고 나갑니다. 나 갑은 이렇게 무등록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었는데 갈로 열고 재수 없이 이런 말이 있겠죠. 적발되었는데 이번에 한해서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 절대 무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을 기소유예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하면 죄가 아주 가볍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공소제기가 되었을 때도 지급하는데 공소제기라는 말은 죄가 있다고 확정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한 5년쯤 무등록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확실히 죄가 있는 사람이죠. 죄가 있다고 확정되는 게 공소가 제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마디를 딱 들어보면 무거양량을 포상하는데 죄가 크거나 작거나 있으면 지급해 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그죠? 이런 처분은 누가 하는가 하면 검사가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기소유예 공소 제기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니까 여기서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지급하지 않겠네요. 기소 중지를 받았거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지급하지 않겠다까지도 알아야 점수를 잘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소 중지 불기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법률 용어가 나오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하기를, 불기소라는 말은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으면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다. 그럼 당연히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소 중지라는 것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정이 안 된 겁니다. 확정이 안 되면 지급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지급하는 조건 두 가지. 기소유예 공소 제기를 받으면 지급한다를 기억하든지 아니면 기소 중지나 불기소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말들이 법을 이제 생각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용어들이잖아, 그죠? 뭐 이제 어렵지만 이제 이렇게 하나씩 배우고 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법들입니다, 이게. 기소 중지가 뭐라 그랬죠?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정이 안 됐다고. 있는지 없는지 확정이 안 된 자는 지급할 수가 없다. 그 다음 불기소는 뭐라고요? 죄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지급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급하는 조건을 기억하든지 지급 안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 기소 중지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랬잖아,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이 사람은 무등록업자요 라고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뭐 경찰서에 가서 고발했다고 칩시다. 수사기관이죠.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이 갑을 불러서 조사를 해봐야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당신은 무등록업자로 고발이 되었으니까 무슨 경찰서 조사계 언제 나오세요 하고 출두 요구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갑이라면 나를 무등록업자로 고발이 됐다고 경찰서에서 몇 시까지 어디로 나오세요 하고 이렇게 연락이 오면 여러분들은 예쁘게 치장해가지고 가보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갑니까? 경찰서에서 오라는데 안 갑니까? 본인은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갑니까? 그래, 가고 안 가고는 본인 자유고 그거는 물을 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했죠. 나는 전혀 죄가 없다. 지금 여러분 무등록업자 아니잖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누가 무등록업으로 고발했대요. 그러면 먹고 살기도 바쁘고 공부하기도 바쁜데 몰라, 나 안 가. 난 죄가 없으니까 이러고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실제로 죄가 있는데 가면 잡힐까 봐도 안 가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 사정인데 어떤 사람이 안 가요. 저 고발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경찰서에서 어떻게 할까요? 조사계로 언제까지 나오세요 했는데 안 와, 저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보내요. 거기다가 독촉장 벌건 거 찍어가지고 당신은 저번 언제 소환을 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몇 월 며칠까지 안 나오시면 이번에는 체포하러 갑니다. 이렇게 날아와요. 체포하러 갑니다 하고 날아오는 독촉장이 딱 오면 체포하러 온다 안 온다? 절대 안 옵니다. 체포하러 올 것 같으면 그 편지 보내기 전에 잡으러 갑니다 벌써. 그러니까 경찰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조사해야 될 것도 그렇게 많은데 저게 무등록인지 아닌지 모르는 걸 일일이 가서 오세요 가세요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만약에 이 사건이 뭐 살인사건이나 간첩사건이다. 그럼 고발하기 전에 벌써 잡으러 와. 뭐 편지 보내가지고 나오세요 마세요. 지금 이럴 군번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뭐 조사를 해봐야 아는데 이거 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를 굳이 나가서 조사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독촉장도 벌겋게 받았는데도 안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한 번 더 보냅니다. 그것도 주로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 엽서 이런 걸로 보내요. 엽서를 보내는데 요번에 두 번째 불응했으니까 세 번째 안 나오시면 진짜 잡으러 갑니다. 이렇게 연락 옵니다. 잡으러 온다 안 온다?
안 옵니다. 잡으러 같으면 벌써 그냥 편지 안 보내고 왔지. 뭐 도망가라고. 자, 진짜 갑니다. 이런 소리 안 한다니까요. 그럼 안 와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이 그 중간에 이사를 가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고발은 들어왔는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럼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기소중지자다. 이렇게 걸어 놓는다고, 그죠? 그러면 기소중지자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정이 안 됐으니까 포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그죠? 이제 추울 때는 별로 안 해요. 봄, 가을로 날씨가 좋을 때 파출소 같은 데 앞에 지나가다 보면 기소중지자, 일제 단속 기간 이런 걸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집중적으로 검문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래서 당신은 무슨 사건으로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검문 검색에 걸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죄가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기소중지라는 것은 그렇게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라고 이야기하면 재밌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기소중지자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 그랬는데 막상 붙들어 보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면 죄가 아예 없으면 나가요, 보통. 오라는데 한번 가보자. 나 죄 없는데 왜 오라 그러지? 이러고 보통 가보는데 죄가 있을 가능성은 좀 높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거 뭐 있거나 없거나 확정되지는 않았죠. 자, 다시 정리하면 포상금은 무거양량일 때 지급하는데 기소유예 처분이나 공소제기를 받았을 때만 지급한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급하지 않는 조건도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내려오니까 교재 2번 포상금의 금액이 나타나는데 줄 하나 꺼야 안 되겠습니까? 건당 얼마 지급합니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옆에다가 크게 애기에 하나 적어 놓습니다. 요란하게 이야기하더니만 50만 원 지급한대요. 여러분 지금 이 포상금 제도가 그죠? 무등록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고 하는 자를 고발하면 50만 원 포상하는데 이 법이 만들어진 지가 7년쯤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7년이나 됐는데 지금 우리 밖에 현장에 나가보면 무등록업자로 고발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을까요? 작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왜 없을까요? 하니까 지금 우리 밖에 나가면 현장에 무등록업자나 빌려주는 자가 없어서 없겠지. 그거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진 지가 7년이 됐는데 왜 고발자가 거의 없는가 하면 첫째, 금액이 뭐 같아서 그래요. 50만 원 받으려고 우리나라 사람들 심정에 누구 고발한다는 게 안 쉽거든. 그런데 만약에 포상금을 5천만 원 한다. 그랬으면 난리 났을걸요. 중개업 하는 것보다 고발하러 하는 게 훨씬 낫잖아, 지금, 그죠? 그게 금액이 50만 원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법을 만드는 사람은 그럼 이걸 5천만 원 탁 이렇게 올려버리면 무등록업자나 양도대여자들 고발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런 점은 있지만 무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이런 법을 5천만 원을 해놓아버리면 일 안 하고 전부 뭐하러 다닌다? 고발하러 다닌다고. 그러면 이것도 법의 정신이 안 맞는 거라, 그죠? 그렇다고 이거 포상금을 5만 원을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보지도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금액을 정할 때는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이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건당 50만 원 하는 개념도 한번 잡아보셔야 돼요. 법을 만드는 사람은 5천만 원 할 수도 없고 5만 원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고민해서 만드는 숫자가 얼마다? 5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도 썩 효과가 있는 금액은 아니죠. 그래서 고발이 별로 안 돌아요. 두 번째, 이 법이 만들어진 지가 7년이 됐지만 잘 고발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이렇게 저 사람이 무등록이다, 빌려서 하는 자다라는 것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당사자는 당연히 잘 알고, 당사자는 자기가 빌려서 하니까, 당사자가 당사자를 고발하지는 않으니까, 당사자 말고, 누가 제일 잘 아는가 하면, 가깝게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적은 가까운 데 있다. 그런 말 하잖아. 그죠? 여러분이 저 사람이 무등록업자인데, 여러분이 지나다니면서 저 사람 무등록이고 고발할 일이 거의 없죠. 모르니까. 그죠? 누가 하는가 하면, 그 사무실의 직원들이거나, 또는 그 영업소에 사무소의 경쟁업소에서만 잘 안다고.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아니까 고발을 하면 누가 고발했다를 대충 알아. 그래서 이게 또 별로 실효가 없는 거라. 그죠? 그래서 이 포상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 현장에서는 자격증 없이 일하거나 빌려서 하는 자, 무등록업자는 싹 정리를 할 것이다 라고 봤지만 별로 효과가 없는 거라. 첫째, 금액이 먹었고, 두 번째는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밖에 없어 어차피. 그러면 누가 고발했다를 알게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거 알면서 이렇게 부담스럽게 50만 원 받으려고 고발하기가 안 쉽잖아, 그죠?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몇 년을 지나 보니까 이제 개선점이 보이는 거예요. 법을 처음 만들어서 시행을 해보니까 아,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그래서 개선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는 저 사람이 무등록이요라고 직접 고발하는 게 아니고 중개협회 등에 가서 고발을 해요. 그러면 중개협회가 한 달치를 쫙 받아요. 한 달치를 받아서 협회가 일괄성 있게 고발을 하고 포상금을 협회가 받아가 고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든지 하면 하나를 걸러서 들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게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만약에 그렇게 개정이 되면 그 문제는 100%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지만 이 법을 한 7년쯤 시행해 보니까 아, 이런 문제점이 생기더라고. 그죠? 그렇다고 국가 예산도 한정돼 있는데 무등록자 고발하면 5억을 주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법이 바뀌는 걸 뭐라 그랬죠? 개정한다고요. 만약에 개정이 딱 여름 시험 치기 전에까지 들어오면 그럼 100% 시험 문제입니다. 이런 개념도 한번 잡아보셔야 돼요. 내려가면 지급 절차 1. 신고자는 등록관청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내려오면 포상금 지급 결정 후 얼마 내로 지급합니까? 1개월 내로 지급합니다. 이건 다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1개월에 동그라미. 자, 그 다음 하단 2번 공동신고 별표, 3번 복수신고 별표. 요 두 가지 2번, 3번은 매년 나오는 조문입니다. 자, 공동신고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하면 미리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누구에게 지급한다? 균등하게 지급한다. 균등 밑줄 껐습니다. 복수신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는 2건 이상이 신고 고발이 되면 누구에게 지급한다? 최초로 신고 고발자에게 지급합니다. 최초 밑줄 긋고. 그래서 2번, 3번은 잘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포상은 가볍죠? 크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면서 매년 이 정도에서 문제가 하나를 무조건 겁니다. 올해도 당연히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단원이 수수료입니다. 자, 이 수수료 이러면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시는 분은 우리 중개업자가 아파트를 중개하고 나면 받는 것을 중개수수료라 그러죠. 그죠? 그 중개수수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수수료 딱 들어오니까 중개수수료 배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중개수수료와 구분하고 싶어서 수수료 앞에다가 글자를 2개 넣습니다. 지금 수수료는 행정수수료다 그래요. 그래서 행정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연결되는데 밑에 표를 딱 보니까 행정수수료가 발생되는 곳이 모두 몇 개? 6군데가 있더라. 그죠? 6군데니까 양이 많게 보이죠? 6개 중에 걸어놓고 해당되는 것, 안 되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이 행정수수료는 1, 2, 3, 4, 5, 6 6가지나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은 묶으셔야 돼요. 이렇게 탁 묶어버리면 몇 가지밖에 안 된다? 3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코 많은 내용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수수료라는 문제가 딱 들어오면 저절로 기억해야 되는 것 정 딱 잡고 계셔야 돼요. 정 받을 때마다 수수료 냅니다. 정하고 딱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자, 중개업자가 중개를 할 때 필요한 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첫째, 등록증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자격증,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법인은 분사무소 신고 필증이에요. 중개업자가 중개를 할 때 필요한 정이 이 3가지예요. 근데 어떤 분은 무슨 정이 필요할까요? 하니까 면허증, 이렇소라고 있는데 운전면허증 없어도 얼마든지 중개합니다. 지하철 타고 다녀도 되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도 중개도 되죠. 그러니까 행정수수료는 그 정 받을 때만 수수료 내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동사무소 등에 가서 인감증명 떼면 수수료 낸다. 아십니까? 수수료 얼마쯤 될까요? 600원? 에이, 인감증명은 600원 넘어. 인감증명은 한 1,500원이나 2,000원 좀 될 거예요. 그런데 뭐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한 600원 하죠. 그 600원도 비싸졌어. 옛날에는 한 50원 이렇게 했거든. 그죠? 요즘은 한 600원 해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거 뗄 일 있겠죠. 그럼 서류를 뗄 때 여러분 뭐 냈다? 돈 냈잖아. 그죠? 그게 수수료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떤 서류를 발급해주고 받는 것을 행정수수료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수수료는 중개사법에서는
정 받을 때만 수수료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일 먼저 중개업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자격증이 있어야 등록을 하니까. 그러면 자격증 교부할 때 수수료 있고, 이 자격증을 한 번 더 받을 때는 당연히 수수료 내야 안 되겠습니까? 한 번 더 받는 거니까. 자격증이 있는 자가 등록증을 교부받을 때 수수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증을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재교부받을 때 다시 수수료 냅니다.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교부할 때 수수료 받습니다. 정 줄 때마다 수수료 받으니까. 그런데 이 신고 필증을 한 번 더 받을 때, 재교부 받을 때 다시 수수료 있으니까 6가지나 되지만 잘 들어보면 이거 다시 받을 때는 무조건 수수료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정 3가지만 딱 기억하면 이 6가지가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1번입니다. 자, 1번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수수료가 없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대신에 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말이 되죠. 여러분 시험 칠 때 원서 낼 때 수수료 내야 된다. 이해하십니까? 올해도 냈습니다. 얼마일까요? 모든 시험에는 원서 낼 때 수수료 냅니다. 우리 중개사 시험은 원래 24,000원이었어요. 28,000원이니까 1차는 14,000원, 뭐 2차는 14,000원, 뭐 이래서 28,000원 돼요. 하다못해 수능시험, 대학교 입학할 때 수능시험 칠 때도 원서 낼 때 수수료 낸다. 이거 당연히 아시죠? 이건 공부 안 해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가 있고,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하면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수수료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자격증을 내줄 때는 수수료 안 받을까요? 하면 그거 받으려고 돈 내고 시험 쳤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합격을 하면 자격증은 당연히 그냥 교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격증을 받은 자가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돼가지고 다시 받을 때는 수수료 있어. 그리고 1번만 조심하면 된다고. 그죠?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걸겠습니까?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수수료가 있다. 이래 들어오면 틀린다고. 자격증은 그냥 내줍니다. 왜 그냥 내준다고요? 시험 칠 때 돈 냈으니까. 시험 칠 때 돈 냈으니까. 그죠? 우리 의식을 딱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조심할 것까지 딱 정리했으니까 행정수수료에 관해서 문제 한번 나와봐라. 딱 기다리셔야 돼요. 자, 다 정리하면 수수료는 언제 적용한다? 정 받을 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개업자가 휴업 신고를 할 때 수수료 있다. 이런 말 들으면 이건 무조건 X잖아. 정하고 관계없는 소리 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는 수수료 내야 된다. 웃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 정하고 관계없는 소리 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수수료 하면 정이 딱 보여야 돼. 정이 딱 보여야 돼. 1번만 조심하는 거예요. 자격증을 교부할 때 수수료는 없고 시험 응시할 때 수수료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딱 잡아놓고 한번 나와봐라. 딱 기다리셔야 돼요. 시험을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지금까지 시험 치는 데서. 그러니까 행정수수료는 썩 이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숫자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걸려들기가 쉽다고. 그래서 뭐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에 주제는 53페이지 중개협회로 접어듭니다. 아주 가벼운 단원이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가고 있는 단원들이 보충규칙이다. 보칙이기 때문에 단원이 아주 편안하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은 나온다. 이렇게 딱 잡으셔야 되고. 자, 협회편이 들어왔는데 첫째 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중개업자는 일단 중개업자의 동그라미 합니다.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협회를 동그라미 합니다. 설립할 수 있다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지금 읽었는 걸 딱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협회는 중개업자가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 그죠?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크게 알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시험에 물을 일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협회는 누가 구성하는 거다? 중개업자들이 구성하는 거다. 이거를 잡으시고 중개업자가 아닌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이런 사람들은 협회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협회는 누가 관리하는 거다? 중개업자가 관리한다. 그때 협회는 내려오면 2번, 1번 성격이 나타나고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 밑줄을 딱 긋습니다. 그래서 협회하고 탁 뜨면 여러분들은 저절로 기억할 것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자, 이때 협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비영리. 그 다음 사단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만들어져 있으면 사단법인, 재산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재단법인 그래요. 근데 협회는 누가 만들어져 있다? 중개업자들이라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니까 이거를 사단법인이라 부르고, 또 개인이 아닌 반드시 법인으로 유지합니다. 자, 그래서 협회라는 말이 들어오면 비영리 사단법인, 이 한마디에 그 성질이 쫙 다 묻어 있습니다. 원래도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협회는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의 규정을 적용한다. OX, X,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협회하면 비영리 사단법인, 이게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개업자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이었고, 내려가면 2번 협회의 설립 절차 뭐 이런 거는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이제 3번이 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3번 쭉 내려오면 협회의 구성과 기관 하여 1. 조직이 들어오는데, 조직의 첫째 줄에 줄 것입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에는 지부를, 시, 군, 구에는 지회를 둘 수 있고,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원이 중요한데, 이제 협회는 이렇게 됩니다. 본사가 있겠죠. 협회 본사가 있고 지부와 지회를 구성을 하는데, 우리 처음 바뀌기 전에 사실은 올해까지 법이었습니다. 본사는 반드시 서울에 두어야 한다라는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본사를 서울에 두라라는 말은 이제는 폐지된 거예요. 그러면 본사는 서울이든 전국 어디든 어디 둬도 관계없다는 뜻이에요. 그 대신에 지금 줄 것이었죠. 지부는 시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법이 이렇게 딱 바뀐 거예요. 이렇게 원래 법이 딱 바뀌자마자 바로 원래 시험에서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으시오. 1번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OX, X, 그거부터 답이라고요. 그러니까 개정되는 게 바로 답으로 탁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제가 오랫동안 했으니까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이거는 여러분 시험 문제입니다 하는 거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죠? 나옵니다 하는 것도 못 맞추는다. 그러면 이래 느낌 오죠 벌써. 아 원래는 이래 느낌 딱 온다고. 나온다는 것도 못 맞추면, 그죠? 어느 정도로 악담을 하는가 하면 나온다고 그만큼 강조하는 것도 지금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집에 애가 공부 못하는 이유도 알 수 있다. 이까지 막 까는 거예요. 애뿐만 아니라 손자도 안 될 걸 막 이까지 막 간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나온다는 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서울에 본사를 두고 하는 말은 삭제가 됐고, 이제 지부는 시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둘 수 있는데 방금 줄 거는 거죠. 요게 연결이 딱 되면 지부를 만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지회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사항이다까지도 저절로 딱 갖다 붙어야 돼 이게. 그죠? 그런데 이게 참 몇 번이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부, 지회를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 많아요. 지부를 시군구에 두고 지회를 시도에 둔다. 이런 문제도 막 걸려든다고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지부는 시도, 지회는 시군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주소가 서울에 사는 분들이니까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속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본사는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서울에 사니까 서울시 지부겠죠. 시에는 지부를 두니까. 그리고 종로구에 산다면 종로구 지회 소속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서울시 지부 종로구 지회라는 말을 하나 적어놔야 돼. 그럼 이렇게 자기 주소대로 이렇게 적어놓으면 그건 잘 안 잊어버리거든. 그죠? 그래서 지부 지회가 돌아가는 것을 자기 주소대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지금 적으세요. 빨리 책에. 자기 주소대로 지부 지회를 한번 적어보라고. 내가 협회에 가입했다면 소속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여기에 서울시 지부 종로구 지회라고 적으니까 이걸 따라 적으라는 말은 아니죠. 자기 주소대로 적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적으셨어요? 서울시 지부 맞죠? 시도에는 지부, 동작구 지회, 동작구에 사시는 모양이죠. 무슨 동? 사당동. 제가 물어보는 건 동작구도 안 살면서 동작구라고 적었을까 봐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적으셨어요? 칠판인 거 그대로 적었지. 네, 그럴 줄 알았어. 뭐라고 적으셨어요? 서울시 지부 동작구 지회. 동작구에 사세요. 동작구 무슨 동?
전부 소당동이네. 동작구 흑석동도 있고 동도 많은데. 뭐라고 적으셨어요? 서울시 지구 중구 인현동지에 이렇게 서울시 지부 중구에 계세요. 중구 지회지 인현동지에 그래 적으면 안 돼. 이 동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서울시 지부 중구 지회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안양에서 오신 분이 계신다고요. 그럼 안양에서 오신 분은 안양은 경기도다 이 정도는 알아듣습니까? 그러면 안양에서 오셨으면 어떻게 적어야 된다? 경기도 지부. 지부는 시도에 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안양에서 왔으면 안양시 지회 이렇게 적어야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도에는 뭐 지부를 시군구에는 지회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이 정도는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런 말을 적어놔야지 지부 지회가 흘러가는 걸 이해한다고 지금. 그죠? 제일 뒤에 계시는 분은 뭐라고 적으셨어요? 네, 서울시 지부 서초구 지회. 아, 서초구에서 오셨어요. 그래, 그러면 서울시 지부 서초구 지회 그렇게 되죠. 그래, 이런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도 문제에 걸려든다고요. 자, 그러면 서울시 지부 중구 지회가 이해가 됐다면 서울시 지부를 두면 서울시장,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중구 지회니까 중구청에다가 지회를 썼다고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하는 건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죠? 자기 주소대로 이 말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 그래야 지부 지회가 돌아가는 것을 헷갈리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구성됐고 제일 하단 별표입니다. 협회의 보고사항.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게 별표인데 이게 왜 별표가 되는가 하면 협회가 국토장관에게 보고하는 게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개 있던 게 다 폐지되고 한 개만 딱 보고사항으로 돌아서니까 이걸 해마다 시험 지문에 올리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협회가 국토장관에게 보고해야 될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총회 의결 사항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사항은 꼭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넘어가면 협회의 업무가 들어오고 뭐 고유 업무, 수탁 업무 이런 게 들어오는데 자, 이런 것들은 기본서가 나오면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이제 좀 중요한 게 3번의 공제사업입니다. 거기 일단 별표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공제사업은 그죠? 협회가 하는 사업 중에서 아주 중요한 공제사업인데 여러분들이 공제사업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어디서 공부했는 줄 아십니까? 중개업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이런 말 들은 적 있죠? 그때 공제사업은 어디 가서 하는 거다? 협회가 한다. 이런 걸 공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협회가 하는 사업 중에서 공제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 하면 공인중개사는 공제에 얼마 가입한다 그랬죠? 1억 가입한다고 들으셨죠? 법인은 얼마 가입합니까? 2억 가입합니다. 자, 그러면 1억을 가입하기 위해서 대략 25만 원 좀 들어갑니다. 이거는 정확한 돈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2억을 가입하려면 한 50만 원 좀 들어가겠죠. 그러면 중개업자들이 이렇게 대체적으로 공제에 가입하고 영업을 하는데 지금 몇 명이 등록되어 있는가 하면 68,500명, 약 7만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들이 얼마 낸다고요? 25만 원씩 7만 명이 낸다. 지금 이 말이에요. 만약에 법인이면 50만 원 낸 사람도 있겠지.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25만 원만 잡고 50만 원 내는 사람도 있지만 25만 원씩 곱하기 지금 중개업자가 몇 명? 7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25만 원 곱하기 7만 명 해봐요. 돈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약 150억씩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런 공제료에 협회가 150억이 들어오면 이제 이 중개업자가 사고가 나면 이 돈에서 왕창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가 내는 돈은 얼마? 25만 원 내는데 8천만 원 손해났다. 그럼 8천만 원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금에서 도와주니까 공제사업은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그림을 보고 이해하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25만 원 내는데 나도 사고 났다. 그럼 이 돈에서 이렇게 도와주겠지. 그죠? 그래서 공제사업은 그림을 딱 보면서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는 편안한 말이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50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150억을 들어왔는 돈 중에서 사고 나서 물어주는 게 대략 몇 프로쯤 될까요? 잘 모르시죠? 아, 거의 없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뭐 그냥 생각이 그래요? 한 150억 좀 들었다 치고 1년에 물어주는 돈이 사고로 물어주는 돈이 대략 얼마 될까요?
한 20%, 그러면 뭐 150억 잡고 한 30억쯤, 뭐 그냥 막연한 생각이죠. 얼마쯤 사고 나면 물어줄까요? 사고 안 나서 거의 없지 않을까요?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하시네. 제가 다른 데 가서 수업을 하면, 그럼 대략 한 200억이 돌았다 치자. 그럼 얼마쯤 물어줄까요? 하면, 그냥 막연히 한 100억쯤 물어주겠죠? 한 50억쯤 물어주겠죠? 이렇게 막연히 이야기하는 게 대다수인데, 여기는 거의 없다. 지금 이래 이야기했잖아. 그죠? 거의 없어요. 대략 6%쯤 돼요. 6%. 그러면 6%쯤 된다는 말은 사실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중개업자가 25만 원 내고 중개업을 하다가 사고 나서 8천만 원 물어줬다. 이건 우리말로 하면 사고 났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지? 그럼 이런 사고가 거의 없어요. 영 없지는 않고 한 6, 7% 된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사고율이 10% 미만이에요. 그걸 뭘 보면 아는가 하면 이 공제사업을 할 때는 사고는 언제 날 줄 모르니까 쓰지 말고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을 책임준비금이라 부르는데 우리 법에서 책임준비금은 100분의 10을 준비하라 이래 돼 있다고. 그럼 100분의 10이라는 말은 10%잖아. 그죠? 10%가 안 넘어가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거잖아. 만약에 30%씩 사고 났는데 10%만 준비해라 법에 그래 못 만들 거잖아. 그죠? 그래서 대략 사고율은 6, 7%예요. 그래서 이 공제사업이라든지 보험사업은 마냥 남는 돈이에요. 그래서 마냥 남는 돈인데 자 여담으로 이야기하면 그럼 한 200억이 돌았다. 그러면 막 10% 물어주면 20억 물어줬다 치고 나머지 180억은 뭐 할까요? 한 10%좀 물어줬다고 치고 180억은 뭐 할까요? 뭐 하기는 협회 직원들 밥 사 먹고 빵 사 먹고 관리비 하고 뭐 이런 거 하겠지. 그죠? 근데 이게 1년에 180억이면 10년이면 얼마? 1800억이고 20년이면 2800억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협회가 돈이 기금이 굉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협회가 이제 이런 돈을 받아가지고 자, 이건 뭐 빵 사 먹고 밥 사 먹고 이것만 해가 될 문제가 아니고 빌딩을 하나 사자. 빌딩을 하나 사면 월세를 넣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런 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회원들 복지 향상으로 쓰자. 이렇게 기한하는 게 맞죠. 그죠? 그렇게 하거나 또는 한 5년 동안 가입하고 25만 원씩 냈는데 사고가 5년 동안 한 번도 안 난 사람도 있잖아. 그죠? 그럼 돈만 자꾸 받기가 미안하니까 5년이 넘어서 무사고인 사람은 30%를 깎아주겠다. 뭐 이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라. 그죠? 이걸 회원들의 뭐라 그런다? 복리후생으로 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 협회는 그렇게 복리후생으로 쓰는 것보다는 막 협회장들하고 간부들이 그 자금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관악구 봉천동에 협회가 있는데 뭐 명절 전에 한번 뭐 싸움이 붙어서 어떻게 됐다 이런 게 뉴스에도 나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돈 때문에 그래요. 무지막지한 돈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공제사업을 회원들이 25만 원, 25만 원씩 7만 명이 냈던 돈에 대해서 회원들 입장에서는 원래 들어온 돈은 얼마, 사고로 나간 돈은 얼마, 관리비로 얼마, 이율한 건 얼마라는 것을 회원들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지. 그죠? 지금까지 그런 몰랐던 제도를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제사업은 이렇게 규정을 해서 국토장관이 관리하겠다라고 법이 도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협회는 원래 공제사업에 대해서 법이 대폭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 입문서는 가볍게 그냥 뭐 공제라는 개념만 잡았지만 기본서가 나오면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별 5개 하세요. 이런 말 한다고. 그죠? 반드시 개정된 부분이니까 협회가 한 문제를 반드시 출제하는 데다가 공제사업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개정돼 돌았기 때문에 시험에서 안 물을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공제는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 상호간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일단 그렇게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데 자, 공제사업의 임의성 하여 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뭐 할 수 있다?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2번 줄 것입니다. 공제사업의 목적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거 짚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 이런 협회에 관련되는 것은 공제규정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의 동그라미 내내 이야기했죠.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승인이라는 말이 딱 들어오면 돈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느낌을 딱 가지셔야 돼요. 봅니다.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고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지금 대략 한 25만 원 낸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협회가 이거를 30만 원으로 바꾸겠습니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면 국토장관한테 승인받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인이라는 말이 착 들어오면 아, 무슨 돈하고 연결된다. 자꾸 이렇게 감각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승인하면 이거 돈하고 연관돼 있다. 이런 느낌만 가져도 문제를 찍어낼 수도 있다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승인하면 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공제 규정은 누구한테 승인받아라?
국토장관한테 승인받아라 이랬잖아 지금 그죠? 여러분들이 지적법을 배우시고 계십니다. 지적법 들어보셨습니까? 지적법에 보면 시도지사 승인이라는 게 5군데 나와요.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국토장관의 승인이지만 지적법은 거의 다가 시도지사 승인이에요. 그런데 그게 모두 몇 개? 5가지가 있으니까 시험 내기가 너무나 좋다고. 다음 중 시도지사 승인 사항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 들어온다니까요. 들으는 받는 것 같습니까? 그때 시도지사 승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지번을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 사항이에요. 그것도 돈하고 연결된다. 자꾸 연결하라 그랬잖아. 그죠? 지번이라는 건 이거예요.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7번지로 지번이 돼 있다가 이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나 재개발이 일어나서 큰 빌딩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지번이 바뀌는 수가 있겠죠. 그러면 중구 정동 17번지를 중구 정동 125번지로 지번이 변경되면 시도지사한테 승인받고 해야 돼요. 왜 승인받으냐 하면 그렇게 변경을 하면 각종 장부나 공부에 전부 다 주소를 다 바꿔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일은 승인받는다고. 그래서 지적법에서는 시도지사 승인사항이에요. 그런 게 모두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다고.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국토장관의 승인이다. 돈하고 연결돼 있다. 자꾸 이렇게 접근을 하시라고. 그죠?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국토장관이 높다, 시도지사가 높다. 국토장관이 높겠죠? 지적법 쌤이 높다, 중개법 쌤이 높다. 뭐 그런 알아서 하고 그막 관계 없지만 그래서 중개법 시간에 딱 들어오면 여기는 국토장관의 승인이니까 좀 더 높은 사람이구나. 자꾸 이렇게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지적법 쌤한테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일러야 된다. 참 착한 학생들이네. 기억은 안 하고 일일은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그런 걸 일러 다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적법은 좀 잘 삐집니다. 또 그분은 지적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지적법에서는 누구 승인? 시도지사 승인. 중개사법에서는 국토장관 승인이에요. 여러분한테 이제 재밌게 이야기를 그래 하는데 사실은 그죠. 우리나라 행정체계가 이렇잖아요. 제일 높은 사람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밑에 시도지사 이렇게 체계는 그래 돼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도지사가 훨씬 높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시도지사는 주민들이 뽑죠. 우리는 그거를 선출직이라 그래요. 그런데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죠. 임명직이기 때문에 선출직과 임명직은 누가 높다? 선출직이 훨씬 높아요.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시도지사인데 서울시장 할래? 국무총리 할래?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서울시장 해야지. 서울시장은 우리나라의 거의 부통령급입니다. 부대통령급입니다. 서울시장 하다가 대통령 되는 사람 보셨죠? 서울시장 되면 바로 다음에 대통령 코스입니다. 이게 국무총리 하고 싶다 이런 소리 안 한다니까요. 그죠? 서울시는 우리나라 예산의 반, 인구의 반, 경제, 외교, 군사 모든 것의 반이 서울에 다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면 거의 뭐 준 대통령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내년 6월 달에 지방자치선거 하는데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나온다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이게. 그죠? 왜 예민한가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뭐 간다? 대통령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사실은 장관보다도 훨씬 높아요.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체계는 안 그렇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시장, 군수, 구청장도 장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안양시장 이러면 벌써 안양시장은 안양 주민들한테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파워가 막강합니다. 안양시에 관련되는 관할하는 게 시시한 장관보다 훨씬 낫거든. 그죠? 시장, 군수, 구청장도 지방자치시대에는 주민들이 뽑기 때문에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인사권 이런 게 크거든. 예산 이런 게. 그죠? 그래, 막 그건 재미로 이야기하는 거고. 하여튼 지적법에서는 예? 뭐? 구청장이 국회의원보다 더 높아요. 에이, 그래. 구청에 국회의원 2명, 3명. 맞아. 예를 들면 서울의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굉장히 크거든, 그죠? 그 영등포구에도 영등포올 이래서 국회의원 2명씩 돌아요. 이거는 이게 수도권에서만 그래요. 서울 지역에서는 이 구가 워낙 인구가 많고 크니까 국회의원이 2명인데 저 시골 지역에 가면, 그죠? 거기 구청장하고 국회의원인데 구청장은 국회의원한테 잽던데요. 왜냐면 구청장 후보를 국회의원이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정당권에 여러분 구청장들 전부 다 당 가지고 나오는 거 보셨죠? 무슨 당 그죠? 그 당을 추천해 준 사람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해줘요. 그래서 영등포 구청장보다도 영등포구에 있는 국회의원이 파워가 더 있어요. 안 그러면 구청장을 당에서 추천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야기 하려고 지금 하는 시간 아닌데 지금 그 쓸데없는 소리 하는 바람에 그래 됐잖아요. 지금 수도권에서는 그래요. 수도권에서는 한 구에만 하더라도 국회의원 2명 이렇게 해서 인구가 많아서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을 20만 명당 1명을 뽑는가 그래요. 그럼 영동포구만 하더라도 인구가 거의 100만 돼요. 영동포구. 그런데 저 시골 지역에 구구 하면 인구가 15만 되는 데도 있거든, 구가. 그죠? 그래서 그렇게 비교는 못 해요. 구청장보다도 국회의원이 높다. 그건 말 안 돼요. 국회의원이 훨씬 높아요. 국회의원이 추천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 정당 추천권이 있기 때문에. 그 재미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그런 거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고 알아야 될 거. 지적법에서는 누구의 성인? 시도지사 성인. 중개사법에서는 국토장관의 성인. 이거 기억하라. 지금 그 이야기 한 겁니다. 내려가서 5번.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권. 첫째 줄에 협회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은 누구죠? 국토장관. 지부지회를 감독하는 사람은 누구죠? 국토장관. 그러니까 아예 협회라는 말이 나오면 누구하고만 논다?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우리 중개사법은 절대 시도지사 이런 거하고 연결 안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협회는 국토장관하고만 논다. 그거 하나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제일 밑에 내려오면 위반 시의 제재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일 밑에 3번 별표죠.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데 500만 원짜리 밑줄 껐습니다. 1.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감독상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아주 법이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은 협회는 무조건 걸렸다 하면 자동으로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예요. 뭐 2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제재를 공부할 때도 뭐는 500이란다, 뭐는 100만 원이란다 정신은 차리지 말고 협회 하면 자동으로 얼마? 500. 딱 갖다 그러면 끝난다고. 그죠? 협회는 전부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누가 부과할까요? 국토장관이 부과합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권자를 정리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어지는 55페이지 벌칙편에서 다시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벌칙, 행정벌을 정리할 겁니다. 자, 이제 55페이지 행정벌로서 이제 우리 법령의 마무리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